가장 산업화가 안 되고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않은 농업 국가인 러시아에서 어쨌든 10월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을 했잖아요. 엉뚱하게 이 마르크스가 예당 밖에 러시아에서 이제 딱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마르크스가 책을 보고서 맞추려니까 하나도 안 맞아요. 러시아의 사정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당을 세워가지고 공산주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상당히 급박한 상황에 이제 맞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쭉 보시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뭐 소련 공산당, 러시아 공산당 이러잖아요. 이게 그때 러시아 공산당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게 맨 처음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의 시작이에요. 보십시오. 그런데 1917년에 러시아 레닌 정권이, 공산 정권이 만들어졌거든요. 이때 러시아 공산당이라고 바뀌어요. 18년에 러시아 공산당. 그러고 이 다음에 전연방 공산당으로 25년에 바뀌는 게, 러시아는 민족이 다양한 공화국 연방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연방 공산당 해가지고 바뀌다가 스탈린에 와가지고 우리 6.25 전쟁 때 이때 소련 공산당으로 이제 명칭이 또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질 때까지 소련 공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3 인터내셔널 코민테른이 왜 중요하냐? 우선 뭐 대충 보시겠지만, 우선 코민테른이 레닌의 주도하에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전개해놓는데, 제일 먼저 확인할 시간, 레닌이 봤을 땐 러시아에서 공산 정권이 생겼는데 무슨 자본주의가 발달은 자본주의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인더스트리얼 아일랜드 해가지고 산업의 섬이다, 산업도라고 얘기를 하고, 나머지 농촌은 깜깜해요. 자본주의 국가가 아니야. 그러면서 레닌이 가만히 보자 자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점점 커져가지고 망우기는 거요. 뭐가 됩니까? 제국주의가 된단 말입니다.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인 제국주의가 돼. 근데 제국주의가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들이 후진 지역에 식민지를 만들어가지고 식민지에서 싼 원료를 빼서다가 자기 좋은 기술로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시 원료를 빼앗아온 식민지에 팔아먹으면서 지내는 게 이게 제국주의 속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생명줄인 후진 지역을 우리가 먼저 장악을 해야겠다. 이래가지고 후진 지역에 이제 공산당을 다 세우는 거예요. 레닌이. 예? 전부 다. 공산당을 세우는데, 공산당이 혁명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자본주의 국가하고 좀 안 되네, 안 맞네. 그럼 식민지 국가의 실상이 어떠냐? 제국주의의 억압 속에 있죠. 그 다음에 봉건주의 세력이 지배로지. 대외적으로는 제국주의 억압을 받지. 그러니까는 제국주의를 반대해야 된다, 쫓아버리다. 그럼 반제국주의 운동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반제국주의 운동의 목적은 뭡니까? 제국주의 쫓아내는 건 민족주의, 민족 해방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족주의라는 구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다음에 후진 지역이니까 봉건 세력들이 지배를 받으니까 독재 체제가 돼 있잖아요, 정권들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봉건 세력 없애버리자, 반봉건주의. 그게 뭡니까? 민주주의 혁명을 일으키다, 민주주의를 찾자. 이렇게 해서 민족이라는 하나와 민주주의라는 하나가 두 개가 생겨가지고 혁명의 전략 구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것이 계속 와가지고, 미안하지만 오늘날 우리 운동권들 뭐 PD니 NL이니 해가지고 국내적으로 봉건주의를 타도하고 민주주의를 만든다 하는 게 뭘로 가냐면, 재벌을 타도하고 노동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자. 이게 이제 NL이고 우리 운동권 애들. 그 다음에 이제 PD는 뭐냐면 반봉건 NL은 제국주의. 제국주의 쫓아버리고 우리 민족 국가 만들자. 그러니까 반제국주의. 미국 쫓아버리고 반제 쫓아버리고 우리 국가 만들자는 민족주의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봉건주의 없애고 민주주의 하자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 없애고 민주노총이 장악하자. 그래서 민주혁명구호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게 다 없어졌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이 되고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마르크스가 얘기할 때는
자본계급과 무상계급 간의 모순이 기본 모순이야. 그죠? 무상계급이 해결하려면 자본계급 없애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레닌 때 제국주의 시대에 이렇게 보니까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모순이 많아요. 이게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이게 6차 대회 때 이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제국주의 국가 내에 자본계급과 무상계급 간의 모순이 있다.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제국주의 국가 안에 자본계급, 무상계급이 이제 싸움이 벌어지죠.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모순이 있다. 맞는 얘기죠. 식민지가 반대하잖아요. 제국주의 압제를.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 간의 모순이 있다입니다. 제국주의 국가가 서로 싸먹었죠. 식민지 쟁탈하려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기본적인 모순이 있다. 이 네 가지 모순 중에서 뭐를 제일 먼저 해결하느냐? 싸움이 붙는 거야. 이랬을 때 레닌은 뭐니 해도 제국주의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간의 모순, 이게 제2차적인 모순으로 설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레닌의 컴퓨터는 7차 대회에서 이 맨 위에 있잖아요. 이거는 2차 대회 때 세계 각국의 후진 지역의 공산당을 만드는데 딱 전제가 있어요. 누가 만들어줍니까? 모스크바의 코민테른 본부에서 나와가지고 공산당을 창립을 해줘요. 그러면서 너는 코민테른의 일개 지부다 이게요. 너는 조선의 공산당이다. 그럼 안 돼. 이 말은 안 통한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조선 공산당은 코민테른의 일개 지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 코민테른 말 들어라 이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2차 대전에 전운이 감독이 시작하니까 소련 공산당이 지들이 살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공산당, 코민테른의 지부인 공산당에게 니들은 니들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라. 자주권을 가져라 이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37년에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모택토니 같은 경우는 자, 좋다 말이에요. 중국에 맞는 공산주의를 하라고 그러니까 당장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모택동 사상도 만들고 모택동에 민족공산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안 그렇겠어요? 유거는 유거대로 무슨 뭐 티토주의가 나오고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7차 대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리고 여기 아까 얘기한 반제 반봉건 혁명은 반제국주의는 민족주의고 반봉건은 민주주의다. 항상 요 구호가 두 개가 딱 붙어요. 민족. 이게 무슨 뭐 우리 자본주의의 민족민주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쭉 따라 붙습니다. 코민테른은 이제 왜 은퇴했을 43년에 소련이 뭐 좀 살고 보다가 미국인이 영국인이 연합군한테 좀 잘 보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코민테른을 해체하는 거예요. 43년에. 그리고 저기 만주 내려와가지고 일본 쳐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1919년에 이제 그 코민테른이 만들어질 때 3월 3일 날이거든요. 그때 그 3월 1일은 우리 3.1운동이 일어나고 이 두 개 만들었단 말이에요, 코민테른이. 그리고 이제 레닌이 이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을 위해 가지고 이제 그 지령을 내리고 그러는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조 식민지 국가 여기서 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만든 대학이 뭐냐면 레닌 대학입니다. 이 레닌 대학에 보면 중국어 반, 일본어 반, 인도 반, 인도인 반, 조선인 반, 뭐 다 있어 월남인 반.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선인 반에 들어간 젊은 사람들은 뭐 막스 레닌주의 이런 거 모르고 민족주의자, 난 민족운동이다. 그럼 해방을 해야 되니까 민족 해방을 해야 되니까 식민지 국가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잔뜩 모여가지고 명단 보면 우리 사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런 걸 만한 가치가 있어요. 모스크바 도서관 가면. 이런데 1919년 요때 우리 한반도에서도 조선노동당, 조선사회당, 조선공산당이 창립이 되는 거야. 1924, 25년에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소련 스탈린이 세게만 했으면은 한 자리씩 하는 건데 이 뭐 중국의 모 대통령이 연합화가 세지니까 맥을 못 추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도 스탈린 제자들이 전부 다 모 대통령한테 수청이 되는 거예요. 소련의 영향력이 약화가 되니까 여기 출신들이 엄청 많았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 공산당이 정권을 장악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소련에 딱 레닌에 입장에서는 마르크스는 사상만 얘기했지 현재 실제로 공산 정권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라 하는 교과서를 지침은 하나도 없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냥 레닌이 다 만드는 거예요. 제일 급한 건 정권을 만들었으니까 정치 조직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당 조직도 만들고. 그래서 모든 정치 이론은 전부 다 레닌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책을 보시게 되면 막스, 이 사람은 그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하고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엥게스가 쓴 책을 보면 공산주의 확실히 구분해, 사회주의하고. 그런 이제 혼돈이 있고, 몇 가지 구분하면서 쭉 이해하면 좀 빠릅니다. 그래서 레닌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당 조직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공산당이라는 건 뭐냐? 노동자 계급의 선진부대다, 뭐 조직의 최고형식이다, 무상계급 독재의 도구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럼 공산당의 지도지침 이게 뭐냐? 유무차공과 공산주의 이론이다 하는 거 이제 이론을 수립을 해놓은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공산당의 강령. 공산당이 당장 공산주의 사회를 실현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서 당의 분투 목표,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당의 분투 목표가 있어요.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한 거는 최고 강령이고, 단기적인, 즉 10년 단위로 단계별 분투 목표를 설정한 거는 최저 강령이다. 이렇게 해서 강령은 최고 강령과 최저 강령을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저기 중국 공산당의 기준을 보면 중국 공산당 최고 강령은 공산주의 사회 실현이에요. 100년이 걸릴지 100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밑에 최저 강령은 사회주의 사회 실현. 그럼 이 사회주의 사회 실현은 뭐냐면 중국 사람이 얘기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다. 이래가지고 이제 뚝 던져놓는 거예요, 이제. 형식적으로. 공산당의 조직원중은 뭐 다 알다시피 민주집중제. 여기서 민주는 수단이고 집중은 목적이다. 민주적으로 토론해가지고 딱 하나가 정해지면 집중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거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복종해야 된다. 그리고 직업혁명가주의다. 공산당원들은 혁명이 직업이다 얘기해요. 이 직업이라는 말이 이게 여기서 뭐냐면 요즘 한참 전적 때마다 저 야구 많이 보시잖아요. 야구 LG다 무슨 두산이다. 야구 선수들. 이 사람들이 직업 야구 선수들 아닙니까? 야구를 직업으로 하게 되면 잘만 치면 엄청나게 돈 받아요. 보수가 있어, 이거 돈. 그러나 혁명을 직업으로 하는 건 뭐가 있어요? 돈, 보수 아무것도 없어. 목숨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목숨 내놓고 직업으로 삼으라 하는 게 직업혁명가예요. 개념이 다르잖아요, 직업이라는 두 글자가. 이렇게 기울이 엄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레닌의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당원의 행동수칙, 4개 복종이라고 하면 다 아시는 게. 소수는 다수에 복종하고, 개인은 조직에 복종하고, 하급은 상급에 복종하고, 여기 있죠? 이게 뭡니까? 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4개 복종, 이거 첫째 여자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정성 계획경제다. 계획경제예요, 이게. 이게 이제 정권이 딱 수립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스탈린이 꿈마다 제일 겁나는 게 농민이라고 하잖아요. 왜 농민이냐? 사유관념이 제일 강한 게 농민이에요. 농토, 땅이 천조대대로 물려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농민처럼 사유자가 강한 건 없어요. 그래서 스탈린이 제일 무서워했잖아요. 이 농민들을 살짝 달래가지고 한 대 묶어놓은 게 이제 뭡니까? 농업에 집단해가지고 집단 소유제예요. 집단 농장. 그 소유제의 이름이 집단 소유제예요. 근데 도시로 가면은 도시의 공장들은 흩어져 있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농민처럼. 또 뭉쳐 있잖아요, 공장은. 이거는 이제 국가가 소유해. 국가 소유제예요. 국가 소유제. 달라요. 도시의 공장은 국가 소유제. 농촌은 농민들은 집단 소유제. 그래가지고 스탈린 때 나중에 이제 전인민 소유제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거짓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노 분배 원칙에 따른 배급제 실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시장 없애버리고 배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배급제냐 시장이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서 보죠. 산품은 공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생산물. 이건 시장 없이 바로 배급해서 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획경제. 그러나 상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시장을 거쳐서 가격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팔리는 거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상품이야. 상품은 시장으로, 상품 공장. 그러니까 상품 경제는 계획 경제에
공산당 경제고 상품 경제는 시장 사회지 자본주의 경제다 이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소유제를 갖다 완전히 국유제 집단 소유주로 해버리니까 그럼 소유제 모든 그 자원을 그럼 누가 관리하느냐? 이게 뭐 누가 관리하고 생산물은 누가 배분하는 권력을 갖느냐?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 공산당 간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산당 간부가 되면은 정치 권력은 당연히 갖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산당 간부는. 그럼 공산당 간부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으면 마음대로 시들어. 물건도 마음대로 배급제니까 마음대로 주고 받고 해가지고 완전히 경제 권력도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공장에서 물건 만들면 배급 주는데 가격 없지만은 이쪽으로 얼마 버리고 어쪽으로 얼마 버리고 배분하고 모으는 거 전부 다 공산당 간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을 한 손에 쥐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둘도 없는 막강한 특권 계획이 생기잖아요. 이걸 갖다 처음 보고 지적한 게 1957년에 유명한 사람이야. 밀러반 질라드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이게 미국서 출판이 됐지. 이런 현상, 이게 신계급이라고 그러는 거야. 신계급.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계급이 있지만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이런 새로운 계급이 나타났습니다. 이 얘기예요. 엄청 권력이 센 계급이죠. 그래서 그 당시엔 당간부라고 그래. 당간부라서 이제 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캐들이 당간부. 여기 쭉 보면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간부를 뭐라 합니까? 당뇨라고 그러잖아요. 당에 관료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계급이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계급이 출연하면서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한다면서 노동자 농민이 어떻게 돼요? 하층 계급으로 돼가지고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신계급에. 무슨 뭐 노동자 농민의 국가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관료제적 소외다 하는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공산당 간부가 공산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산당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산당 간부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주의를 실현한다 하는 것을 자기들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목적은 뭐냐? 자기들은 권력 유지를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겁니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뭐 민의를 대표한다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의를 대표하는 게 진정한 목적이고 국회의원 되는 건 수단이 돼야 되는데 웬걸 반대로 민의를 대표하는 게 자기들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되는 거야 거꾸로. 그러니까 여기나 저기나 똑같은 현상이 나온다 이 얘기예요. 그걸 관료제적 소외라고 그러고 그 수단과 그 목적의 도치라고 그러죠. 전임문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저 사상령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원칙은 이론과 실제의 결합을 중요시해요. 이론과 실제가 서로 틀리면 안 돼. 이게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마르크스가 주장하는 건. 그런데 마르크스 운동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게 이거 이론이 실제에 안 맞네. 이런 문제가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마르크스가 얘기한 거니까 이걸 따라야 된다. 해가지고 우기는 친구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 교조주의라고 그래. 지들끼리.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마르크스주의가 이게 틀렸어. 세상을 맡기는데 그거 맞춰 하는 걸 뭐라고 그럽니까? 수종주의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론과 실제가 딱 맞아떨어지는데 서로 차이가 나니까 그대로 가 하는 건 교조주의. 바꿔 하는 건 수종주의. 이게 싸움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노선투쟁입니다. 노선투쟁. 그래가지고 노선투쟁에 이기는 것이 권력을 장악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공산당 여기서 이 노선투쟁 이런 거는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 하는 배신 프레임이 없어 이 사람들은. 예? 배신 프레임이 없어. 이런 봉건적인. 이 사람들은 노선투쟁에서 야 너 이 노선 틀렸어 정책이. 내 이 노선이야. 그래가지고 노선 싸움이고 정책 싸움이야. 그래가지고 국민이 지지해주면 힘이 돼가지고 바뀌는 거야 정권이. 이게 참 치사한 공산당이지만은 그런 식으로 쭉 해오고 있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배신을 해가지고 배신 프레임으로 정치하는 봉건적인 정치는 드물다 이 얘기예요. 보질 못했어. 이 사람들 문헌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한문으로 나와 죄송합니다. 무허라는 말과 무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당원들 회의하는데 무허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개최했습니다. 어떤 때 또 무실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게 인민일보 이런 데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이건 뭐냐면은 무는 힘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는 비었다. 이건 사상 이론 학습을 열심히 한다 이 얘기예요. 사상 이론 학습. 무실은 뭡니까?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 집행을, 구체적인 사업 집행. 구체적인 사업 집행을 여와이 하느냐를 배우고 열심히 한다는 것이 무실이야. 이 회의가 있어요. 자주 해, 이 사람들. 그냥 앉아서 잡담하는 게 아니에요. 예. 모태통 때, 계획경 때 그 사회통제라고 그래서 우리가 단일제라고 그럽니다. 단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대만 같은 데 자본주의 국가 하면 당신은 어디서, 직장이 어디야, 어디 근무해?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북경 쪽에 가가지고 너 뭐해? 당신 어디야? 그러면 너 단위가 어디야? 이래요. 단위는 뭐냐면은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중국에서 인민이 그 꼭대기 당이 있잖아요. 공산당이. 어린애와 공산당을 연결해주는 중간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살려면 중간 고리에 가입이 돼야 돼. 중간 고리는 뭐냐? 단위. 단위는 세 종류가 있어요. 보세요. 행정 단위가 있고, 지역 단위가 있고, 사업 단위가 있어. 여기 안 들어가는 조직이 없어요. 사회 조직에. 그래서 어느 조직에 들어가냐에 따라가지고 그 조직에서 해주는 거, 배급도 주지, 주택도 주지, 다 줘. 만약에 단위를 떠나서는 굶어 죽고 살질 못해요. 90년대 그 중국 가가지고 주로 이제 뭡니까 군인들을 이제 만나고 그러는데 저희 평양에서 저희 군인들 교육받고 들어와가지고 한국말 하는 친구들 전부 다 국방부 정보본부에서 경보병과로 이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촉을 하게 되지. 그 대회가 하나 있었는데 지인대회라고. 그러면 저희 언제 장가갈 거야? 하면 얘기를 아직 우리 부대에서 방이 안 났어요. 그래서 이게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배급이 안 돼. 방이 모자라가지고. 그럼 결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딴 데 가면 먹고 살 수가 없어. 단위를 벗어나면. 그대로 날아가 버립니다. 이 사회에서는. 이게 단위 사회라고 그래요. 단위. 이게 이제 쭉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다 자세히 나와. 그리고 두 번째 중국 사람 재밌는 게 도농이원화 구조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호구제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농민은 옛날에 춘추시대 때 그랬다고 하는데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나가지 마. 이사 못해. 이사 못 가. 이건 뭐냐 하면은 넌 농사 열심히 져가지고 감자도 캐고 벼도 키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시에 사는 관료들 여기를 매겨 살려라 얘기예요. 시골에 있으면서. 부족하니까 자원이. 그래서 호구제가 나오고 도농 이혼화 구조가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등서병 때 이제 많이 달라지겠죠. 이제 이 계획경제가 없어지니까 먹고 살고 튀어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중소분쟁과 삼면홍기다 이제 이런 게 재밌는 게 중국과 소련하고 이제 갈라치잖아요. 중국과 소련하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니 국제주의에서 국제주의를 해가지고 형제처럼 잘 지내야 되는데 왜 싸움을 하냐? 중소분쟁 유명하잖아요. 1957년에 싸움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모태통이가 이 삼면홍기를 내세우면서 삼면홍기는 뭐냐면 삼면홍기는 이제 상해에 가면 지금 다 없어버려졌을 거예요. 옛날에 90년대 가니까 있던데 삼면홍기는 깃발이 홍기가 깃발이 있잖아요. 기가 세 개야. 대가 있고 대가 있는 깃발에 세 개가 이렇게 모여 있어. 하나, 둘, 셋. 보다 깃발이 하나인데 이게 삼면홍기라고 그래요. 홍기가 세 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는 뭐냐 하면은 여기가 이제 어디 나오나? 사회주의 총노선을 걷는다. 그리고 대약진 운동은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철강 생산을 15년 내에 영국을 따라잡는다. 그리고 이제 인민공사를 만든다. 완전히 집단 생활인데 인민공사를 대표하는 건 생활의 집단적인 생활을 해요. 그리고 행동의 전투화. 모든 생활의 전투요냐. 그 다음에 조직의 군사화. 조직은 모든 게 군대처럼 하게 돼 있어. 이게 인민공사예요. 그 인민공사는 농촌인민공사가 이제 주게 되고 도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시다시피 이제 화장실 같은 데 가면은
옆으로 가는이지만 앞으로 비워놨잖아요. 이게 다 보완을 해서 다 일하는 겁니다. 청도 인민공사 화장실이 그래요. 앞은 없고 신문지 보고 넣잖아요. 그럼 앞에서 기다리면서 보고서 그게 일이 되겠어요? 전부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이게 이제 도시 인민공사고 농촌은 뭐 말 것도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3년 연결 하면서 이게 이 기후도 좋지 않고 그래가지고 농사가 안 돼가지고 망했어요. 망한 지가 공산당이 이제 시청이 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는 여기서 팽덕회라고 6.25 때 중국 그 인민군 사령관 아니에요. 팽덕회가 팽덕화이라고. 이 친구가 국방부 장관 했을 적에 주위에서 모 대통령한테 야, 얘기 좀 해라 말이야. 이거 이래가지고 우리 다 망한다. 좀 경제 노선을 바꾸자 말이야. 예? 이러니까 아무 얘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팽덕회가 열심히 연구를 해가지고 의견서 썼어. 의견서 써가지고 모 대통령한테 딱 했어요. 이러다 우리 망한다 말이야. 경제 노선을 바꾸자 이게 수정주의로. 자본주의적인 요인. 이걸 일단 좀 도입하자 얘기예요. 소련처럼.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딜 나한테 댐비냐고 말이야. 좋다. 댐비냐고 댐벼라. 그럼 서로 저기 옛날 30년 전에 정강산에서 우리가 유격 전쟁을 했는데 한번 붙어보자 말이야. 정강산 가서. 이래면서 넌 우파다. 이래가지고 우파 수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수청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갖고도 해결이 안 되니까 모 대통령이가 아유 안 되겠다 가지고 제2선으로 물러나지 않습니까? 국가 주석 자료도 내주고. 그게 들어오는 게 이제 어디 있어요 여기 유석열하고 등석회가 이제 장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색채를 가지고 이제 경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대통령이가 볼때 이것들이 하면서 주잡하라고 그래.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파벌이라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지는 이제 문화혁명이 일어나면서 권력을 다 내놔거든 모 대통령이가. 다시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더 지나면 다 뺏기는 거야. 이래가지고 문화혁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문화혁명파다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등서평이 유독이 니들이 자본주의 문화로 오염을 시켰다. 그러니까 중국을 다시 무상계급 문화로 되찾겠다 하는 게 문화대혁명이에요. 무상계급 문화대혁명이에요. 무상계급의 문화를 되찾겠다. 그게 권력 투쟁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무력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